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드디어 오늘 5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지금 6시 27분 지나가고 있고요. 약간 좀 쌀쌀한 날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선선한 날씨라고도 할 수 있고, 살살 바람도 불면서 네, 좀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좀 낮은 편이네요. 지금 한 12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체감 기온은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낮 기온은 한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더운 날씨 예상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어 있으니 산책하기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세먼지 수준은 괜찮고요. 딱 좋습니다. 또 해. 안 돼. 이 강아지가 이제 교육을 받고 있네요. 자꾸 난폭하게 보니까 저 보호자분이 강아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포메라니안 같은데요. 예전에 길에 다닐 때 안 저랬는데 자꾸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녀석이라서 사실 그렇게 위협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갑자기 막 달려들고 이러면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어르신들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약간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가다가 갑자기 뭐 강아지 뭐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그냥 난데없이 막 짖으면서 달려온다 이러면 놀래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의를 주는 게 좋죠. 뭐 조그만 강아지라고 뭐 얘 뭐 물어도 안 아파요 뭐 이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무는 것도 무는 거지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 이게 크거든요. 아니 놀래가지고 진짜 찻길에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2차 사고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은 진짜 강아지를 정말 적절하게 여기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막 다니면서 배설물 같은 거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도 잘 좀 치웠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워낙에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길에 이제 배설물들이 널려 있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대부분 강아지가 한 걸 텐데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가 공공의 이제 공간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본인이 또 이용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공공의 이 공간들을 잘 깨끗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또 아침 흥부의 이슈픽 시간 돌아왔죠. 오늘은 제 눈길을 완전 사로잡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뭐겠습니까? 바로 넷플릭스 매니아인 풍부에게 있었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넷플릭스에 관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 하면 뭡니까?
이제 시장의 선도자죠. OTT 시장의 강자이면서 전 세계에 약 2억 2천만 명에 해당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 가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 OTT 서비스 업체죠.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의 CEO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죠. 새로운 이런 어떤 컨텐츠 회사로서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혁신을 가지고 온 리드 헤이스팅스. 책도 냈었죠. No rules, rules. 규칙 없음. 저도 읽어봤는데요. 참 기존 기업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여기는 규칙이 없다.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이다. 너희들 자율에 맡기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데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자율성이 증가한다면, 자유도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따른 방만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가 절대해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시민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를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그런 느낌으로 회사를 운영을 해왔고 그게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온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하면서 지금 물론 가입자 수가 2억 명이 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따르면 대략 한 20만 명쯤 줄었다고 합니다. 총 가입자 수가 2억이 넘는데 20만 명,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기업은 사실 성장이 필수거든요. 지금까지 가입자 수가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증가만 했었는데 최초로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이번에 발표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걸 가만 두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기존에 물론 시장 선도자로서 이렇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긴 했지만 주변에 경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HBO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훌루, 그 다음에 애플에서도 OTT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합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보다도 후발주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를 다른 기업에서는 먼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그겁니다. 넷플릭스 하면 뭡니까? 두 가지 가입자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두 가지 대표 정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컨텐츠를 제공할 때 광고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우리 보통 보면 한국에서 그런 인터넷 TV 가입해서 시청을 하는데요. 항상 문제가 뭡니까? 저도 그
우리 통신사 그 3사 중에 한 곳에 인터넷 TV를 가입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컨텐츠를 보더라도 말이죠, 광고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재밌는 게 뭐냐, 해당 컨텐츠들을 비용을 들여서 돈을 주고 말이죠,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 그 컨텐츠를 보는데 광고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정말로 좀 경악스러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본다, 보지 않는다.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또 하나의 이제 차별화된 그런 이제 모델이 하나 생기면서, 유튜브 프리미엄은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말이죠, 유튜브에 많이 그 흘러넘친 그 광고들을 좀 배제하고 컨텐츠들을 즐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IP 그 TV, 인터넷 TV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다림, 특히나 초창기 인터넷 TV보다 광고의 빈도, 광고의 횟수가 훨씬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광고를 넣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인터넷 TV에서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입자의 가입비만으로는 이런 운영상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였죠. 그래서 뭐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죠. 뭐 어차피 그 수익성들은 본인들 그 업체에서, 인터넷 TV 그 업체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좀 뭔가 이렇게 광고를 많이 심는 그런 플랫폼보다는 다른 곳을 찾아보자, 내가 좀 어떤 특정 수준의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내가 충분히 어떤 광고에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좀 자유롭게 이런 콘텐츠들을 즐기고 싶다,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넷플릭스 시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강점이었거든요. 넷플릭스는 구독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마다, 구독하는 상품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도 있고 중간 단계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광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하죠. 올 하반기부터 말이죠, 광고를 넣는 상품을 출시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상품의 가격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 한다면, 광고를 넣은 상품은 한 10,000원 정도, 5,000원 빼준다는 거예요. 한 50%까지는 아니고 한 30%, 40% 이제 깎아준다는 거죠. 대신에 광고를 봐라, 이런 거거든요. 저 강아지 아까 그거 하시는데 좀 조용히 이제 지나가네요. 역시 저희 보호자가 잘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제 예견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OTT 플랫폼들이
지금 이미 시도하고 있는 광고 정책 말이죠.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은, 시청자들은 말이죠, 광고가 없는 컨텐츠 제공을 선호를 하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비용 할인이라는 하나의 카드를 들이미는 거죠. 왜냐, 그 2억이 넘는 구독자들,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 하나의 이슈긴 한데요, 같이 계정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약간 그 비용에, 가격에 민감한 그런 이제 이용자들을 좀 잡을 수 있는, 나 광고 좀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겠네. 가격이 이만큼 싸졌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소비자들은 비교를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품의 가격 자체를 말이죠. 뭔가 광고 보면 되지. 그럼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조금 기다리면 되지. 어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광고 보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보는 시간만큼 그 시청자를 그 해당 플랫폼에 더 잡아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또 중요한 게, 컨텐츠를 많이 이용해주면 좋긴 하죠. 우리 플랫폼에 컨텐츠를 많이 그 시청자들이 이용을 한다면 그만큼 좋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업체에, 해당 플랫폼에 이제 충성도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해서 보통 뭡니까, SNS 같은 데도 보면 얼마나 해당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광고에 노출되는 빈도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 자체의 영향력,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가 이 해당 플랫폼에 사용자들이 머물고 있는 시간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광고를 넣는 게 아마도 넷플릭스의 운영진은 말이죠, 그 정책 결정자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넷플릭스 하면은 양질의 컨텐츠 자체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지만,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어서도 차별화를 시켰던 거거든요. 우리는 광고를 안 넣는다, 자신만만하게 그만큼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겁니다. 광고 전략이 이제 바뀐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다시 완전히 이것도 새로운 노선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냐, 잠깐 언급했지만 계정 공유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가한다는 거죠. 넷플릭스 하면 계정을 하나 만들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구독을 하는 계정, 매달 이렇게 비용이 지불되는 그런 계정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 계정 자체를 공유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장소를 불문하고요,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남미에서 그런 상품들이 좀 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추가로 그 해당 계정의 이용자 수를 늘리려면 일정 금액을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새롭게 가입하는 금액보다는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넷플릭스의 정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넷플릭스에 사실 전략이 있었던 거죠. 왜냐, 이렇게 계정 공유를 지금까지는 가능하게 해줬던 것,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계정 공유를 하면 사실은 그 공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예, 넷플릭스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돈을 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공유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본인도 넷플릭스가 좋으면 비용을 지불을 했어야 됐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는 공유를 통해서였는데, 그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넷플릭스에서 예, 증가시킬 수 있었던 거죠.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길보드 차트 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 가수들이 음반을 발표를 하면요, 대략 제 기억에는요 한 90년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90년대 좀 더 나가면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당시에 가수들이 음반을 발표하면, 앨범을 발표하면요 카세트 테이프를 듣던 시절, 카세트 테이프를 듣던 시절에 그 테이프들의 판매처가 말이죠, 뭐 정식 그런 레코드 가게, 음반 가게이기도 했지만, 길거리에서 리어카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싼 가격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테이프들을 살 수 있었죠. 그거를 굳이 그 당시에는 제작사들이, 음반 제작사들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저작권에 대한 뭐 인식이 좀 없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사실 길보드에서 그렇게 많은 테이프가 팔린다는 거는 사실은 그 비용, 사실 정품 가격을 그렇게 지불하고 이 음반을 사기에는 조금 그런 부담이 있는 그 소비자층, 특히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겠죠. 그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였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 당시 말이죠, 한 90년대에는 길보드 차트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음반이 얼마나 많이 팔렸나, 이 가수의 음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한 주간의 그 결과를 확보를 해서요,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것도 그 주 한 주에 가수의 순위를 발표를 할 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지표로 삼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저변을 넓힌다. 만약에 그게 불법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변을 넓혀 놓으면 아무래도 그 가수, 그 음반 자체에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커져 나갈 그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요. 학생들이 그 당시에 대중문화들을 많이 이렇게 대중문화 안에서 그런 이제 대중가요의 그런 세계 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세력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대략 한 1억 명 이상이 그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1억 명 이상이 공유를 통해서 이제 시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넷플릭스의 가치는 조금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훼손되는 거를 최소화하면서 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궁여지책이기도 한데요. 보면은 이제 이 지금 팬데믹이 조금 이렇게 사그라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조금 안정되는 이런 가운데 뭔가 경제 상황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좀 위기를 겪는다고 해야 될까요? 당장 넷플릭스부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조차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번 이 이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겁니다. 첫 번째 이슈가 좀 길었네요. 두 번째 이슈는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조금 그 음식점들 또는 식품과 관계된 그런 업체들에서 좀 뭡니까 약간 위생 우리는 처음 봤을 때 이제 그거를 위생 문제로 다루게 되죠.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김치를 제조를 하는데 거기 직원이 맨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휘젓고 있는 장면들, 그런 게 뉴스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족발집에서 말이죠. 족발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좀 비위생적인 그런 일탈 행위가 발생했죠. 거기서 씻는 무에다가 물을 담은 그 통에다가 발을 담근다든지 거기 발을 씻는다든지 그만큼 이제 재료들을 소홀히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재료들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물론 좋아요. 내가 했으니까 나는 이거 내가 하고 먹을 수 있다. 뭐 내가 내 발로 밟은 건데 내가 왜 못 먹어. 좋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밟는 거, 이때 가족이 밟는 거 말고요, 생판 모르는 길을 가던 다른 사람이, 특히나 무좀이 있는 사람이 그걸 밟았다.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그 해당 족발집 그 직원한테 벌금형이 이렇게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생에 대해서 무감각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일반적인 이런 소비자층 사람들,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음식들, 외부에서 파는 음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 없이 이렇게 잘 소비하고 있던 이런 소비자들한테 너무나도 큰 악영향을 미친 거죠.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해당 족발집이 단순 그 가게 하나의 일탈 행위로 이렇게 보여지면은 뭐 다행이겠죠. 다행이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가게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100명이 있을 때 99명이 정말로 자신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거, 해서는 안 될 걸 구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왔다면 한 명이 거기에 이제 죄를 뿌리는 거죠. 아,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난 몰래 이렇게 남다른 방법, 이런 불법적인 일을 감행을 하면은 오히려 나는 더 이익이겠네. 오케이, 해보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가 괘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의 이제 신뢰도가 꺾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음식점들, 아, 족발 가게가 이래? 그럼 다른 가게는 안 그럴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다른 분야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감시하는 거, 어떤 건강 문제나 위생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거. 근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믿기 힘든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규제가 늘어나겠죠.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눈,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사한 일들이 보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로 이제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면서 우리가 좀 잘 어떤 판단력, 양심, 앞으로의 사회에 이제 좀 더 살아가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내일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